이러다 아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 중환자실. 영하 10도 밤. 200년 된 석조 주택 안은 겨우 12도였습니다. 5살 아들은 천식으로 산소 호흡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돌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65세 한국 장모의 제안에 건축가 루카스는 코웃음 쳤습니다. 문화재의 동양 난방이라니. 하지만 아들이 다시 쓰러지자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건축협회는 배신자라 불렀고 이웃들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5일 후 따뜻한 바닥 위에서 아이가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장모가 스위스를 바꾼 90일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밀러입니다. 42세, 스위스 베른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스위스 전통 건축협회 이사죠. 제 전문 분야는 문화재 복원입니다. 200년 넘은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일을 20년간 해왔어요. 제 집은 베른 구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1802년 석조 주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역이에요. 3층 건물인데 두꺼운 사암 벽돌로 지어졌고 천장이 5m나 됩니다. 200년 된 석재 타일 바닥이 자랑이죠. 매일 아침 그 바닥을 걸으면 스위스 역사가 발밑에서 숨쉬는 것 같았어요. 6년 전 저는 지은과 결혼했습니다. 한국 여성이에요. 취리히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죠. 지은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건축학 논문을 쓰고 있었고 저는 자료조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스위스 전통 건축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몇 번 만났고 1년 후 프러포즈했어요. 결혼 1년 후 아들 막스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5살이에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아이죠. 저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지은을 닮아서 조용하고 차분해요.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베른 겨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 제 집은 난방이 약했어요. 200년 된 석조 건물은 단열이 안 되거든요. 두꺼운 돌벽이 오히려 냉기를 가둬버렸습니다. 전기 히터 5대를 최대로 틀어도 집 안 온도는 겨우 14도였어요. 막스는 방에서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지냈습니다. 난방비는 한 달에 2,300프랑, 하나로 약 3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게 200년 문화재에 사는 대가라고 생각했죠. 역사를 지키려면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작년 11월 중순, 지은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성함은 박순자님 65세였어요. 막스를 돌봐주러 3개월 계획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지은이 출산 후 일을 시작했거든요. 취리히 공항에서 장모님을 처음 뵀을 때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장모님은 무서운 존재라고 들었거든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장모님이 나오셨어요. 작은 체구에 짧은 머리, 검은 테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시는데 생각보다 힘이 세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입니다. 저는 서툰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지은에게 배운 거였어요. 장모님이 웃으시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네요, 루카스. 영어로 해도 돼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캐리어를 들려고 하자 장모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들 수 있다며 한 손으로 척척 끌고 가셨습니다. 65세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차를 몰고 베른으로 가는 1시간 30분 동안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이 뒷좌석에서 장모님과 한국어로 대화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가끔 제 이름이 들릴 때마다 뭔가 평가받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11월이라 이미 어두웠고 영하 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장모님이 문턱에서 멈춰 섰어요. 어머, 집이 좀 춥네요. 첫마디였습니다. 지은이 얼른 설명했어요. 엄마, 오래된 집이라 그래요. 난방이 잘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문화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서둘러 전기 히터 5대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위잉 소리를 내며 히터들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장모님은 코트를 벗지 않으셨습니다. 목도리까지 두르고 계셨어요. 저녁 식사는 더 어색했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한국 음식이었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김치가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셨어요. 고기를 집어 제 그릇에 놓으시고 김치도 더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각자 자기 음식을 담아 먹는데 이건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 제 눈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식사 후 장모님이 집을 둘러보셨습니다. 거실, 부엌, 막스방을 차례로 보시더니 창문을 만지셨어요. 손으로 창틀을 따라가시며 무언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집이 너무 춥고 습하다고 하세요. 막스한테 안 좋대요.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첫날부터 제 집을 평가하시다니. 장모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집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걱정하시는 거예요. 막스가 자주 아프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막스는 작년부터 한 달에 2~3번씩 열이 나고 기침을 했거든요. 병원에 가면 감기라고 했는데 자꾸 재발했어요. 그래도 환경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문화재라고요. 엄마가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냥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내려가니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지만 집 안은 여전히 추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그런데 루카스, 이 집이 몇 년 됐나요? 1802년에 지어졌습니다. 223년 됐죠. 오래됐네요. 장모님이 바닥을 내려다보시고 벽을 만지셨어요. 돌로 지었네요. 겨울에 춥겠어요. 역사적 건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루카스는 건축가라고 들었어요. 네, 문화재 복원 전문입니다. 그럼 이 집도 고칠 수 있나요? 고친다는 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해야 합니다. 함부로 손 뗄 수 없어요. 건축협회에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은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듯 했어요. 원형 보존이 왜 아이보다 중요한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장모님과 거리를 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필요한 대화만 하고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피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모님의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그리고 3주 후 제가 20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12월 중순 베른에 첫눈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막스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고 계속 엄마 품에만 안겨 있었어요. 지은이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38.5도였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재웠지만 자정쯤 막스가 심하게 기침하며 깼어요. 컥컥거리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렸죠. 막스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땀이 흥건했어요. 숨쉬기 힘들다는 막스를 안고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지은과 장모님도 따라 탔어요. 베른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15분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즉시 막스를 데려갔어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더니 바로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투명한 마스크가 막스의 작은 얼굴을 덮었어요. 40대 중반 여의사가 나와서 급성 천식 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막스에게 천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의사는 이전에도 기침과 쌕쌕거림이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지은이 한 달에 두세 번씩 기침했다고 하자 그게 바로 천식 증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집 환경을 물었습니다. 제가 섭씨 12도에서 14도 정도라고 하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지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200년 된 건물이라 난방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의사는 명확하게 말했어요. 그 환경은 천식 아이한테 최악이라고요. 차가운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하고 높은 습도는 곰팡이를 만들어 천식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집을 최소 섭씨 20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4050%로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라고 말하려다가 의사가 잘라 말했어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아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요. 이러다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막스는 이틀 동안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잤고 지은은 막스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병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첫째 날 저녁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온돌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닥 난방으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 그걸 깔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자 저는 200년 된 문화재라 원형이 훼손된다며 거절했습니다. 장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틀 후 막스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흡입기를 하루 2번 사용하라는 처방과 함께 집 환경을 꼭 개선하라고 당부했어요. 안 그러면 2주 안에 다시 올 거라는 경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 정말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전기 히터를 더 사거나 보일러를 교체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지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히터는 5대나 쓰고 있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문화재는 못 건드린다고 날카롭게 말하자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막스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방 온도는 13도였어요. 담요를 3장 덮어줬지만 막스는 여전히 추워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막스 이마를 쓰다듬으시며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셨어요. 나중에 지은에게 물어보니 우리 손자 고생한다고 하셨다더군요.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러다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요. 하지만 200년 문화재를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건축협회가 알면 제 경력은 끝입니다. 저는 전기 히터를 3대 더 사고 제습기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정도면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주 후 의사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전기 히터를 3대 더 샀고 제습기도 돌렸어요. 난방비는 3,500프랑으로 치솟았지만 집 온도는 겨우 16도였습니다. 막스는 흡입기를 하루 2번 사용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 새벽 2시쯤 지은의 비명에 잠이 깼습니다. 막스 방으로 뛰어가니 막스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도 퍼렇게 변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목을 잡고 괴로워했어요. 장모님이 달려와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막스를 안아들었어요.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제 손이 떨렸어요. 뒷좌석에서 지은이 조금만 참으라며 막스를 달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막스를 낚아채듯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1시간 후 지난번과 같은 여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심한 천식 발작으로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 손상이 올 수 있었다는 말에 저는 벽에 기대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의사는 2주 전에 집 환경을 바꾸라고 했는데 왜 안 바꿨냐고 물었어요. 히터를 더 샀고 제습기도 돌렸다고 하자.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며 근본적으로 난방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려는데 의사가 소리쳤어요. 문화재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중요합니까?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못 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제 옆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장모님은 한쪽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숨도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새벽 5시쯤 장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계셨어요. 온돌 자료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자료에는 온돌 시스템의 구조, 에너지 효율, 건강 효과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 준비하셨냐고 물으니 막스가 처음 입원한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온돌은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기 히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60% 높고 실내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고 했어요. 특히 천식과 관절염 같은 질환에 좋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혈액순환을 돕고 기관지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문화재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자 장모님이 다른 자료를 펼쳐 보이셨어요. 바닥 타일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파이프를 까는 방식이었습니다. 타일만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른 문화재보존과가 허락할 리 없다고 하자 장모님은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건축협회 이사가 자기 집 문화재를 개조한다면 동료들이 비웃을 겁니다. 제명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막스 의식이 돌아왔다며 잠깐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저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막스가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눈을 떴지만 아주 약해 보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막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아빠가 여기 있다고 말하자 막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죽을 뻔했던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막스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아빠가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와 장모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으며 도와달라고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장모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같이 하자고 막스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치하겠다고, 온도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20년 건축가 경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막스는 5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퇴원하며 의사는 한 달 안에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다음 날 저는 베른 시청 문화재보존과를 방문했습니다. 장모님도 함께 가셨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언제 준비하셨냐고 물으니 막스가 입원해 있는 동안이라고 하셨어요. 담당자 슈테판 브라운은 50대 남성으로 까다로워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온돌 설치 계획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화재에 외국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선례가 없다는 겁니다. 장모님이 서류 가방에서 84쪽짜리 기술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억양이 강했지만 또박또박 영어로 설명하셨어요. 바닥 타일을 손상 없이 들어 올리고 밑에 단열재와 파이프를 깔아 다시 덮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유사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브라운 씨는 30분간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선례가 없다는 거였죠. 장모님이 즉시 유럽 사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자 브라운 씨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구조안전평가서와 건축협회 동의서였어요. 건축협회 동의서라는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청을 나오며 장모님이 건축협회가 문제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제명하려 들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협회 회장 한스 밀러에게 전화했습니다. 68세 베테랑 건축가이자 제 멘토였어요. 온돌 설치 계획을 말하자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제 정신이 나간 거냐고 물었어요. 제 집은 1802년 석조주택이고 문화재라는 겁니다. 아들 때문이라고 하자 아들 핑계대지 말라며 이건 원칙의 문제라고 했어요.
협회는 20년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외쳐왔는데 이사가 그걸 어긴다는 겁니다.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3일 후 이사회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어요. 루카스 밀러 이사의 문화재 개조 계획 심의였습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자 일주일 후 이사회가 열린다고 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싸워볼 거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셨어요. 막스 할머니니까 당연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65세 한국 장모님이 제 편이라는 게요. 일주일 동안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장모님도 밤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온돌의 장점, 에너지 효율, 문화재 보존 방법까지 완벽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협회 이사 12명 중 제 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사회 전날 밤 막스가 제 서재로 왔습니다. 내일 중요한 거냐고 물었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답하자 막스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빠 힘내. 막스가 응원해. 저는 막스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협회든 뭐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는 베른 건축협회 본부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12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장모님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한스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루카스 밀러 이사의 문화재 개조 계획이라고요. 저는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천식으로 2번 입원했고 의사가 집이 너무 춥다고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60대 건축가 페터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사 가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200년 문화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온돌을 제안했습니다. 화면에 온돌 구조도를 띄웠어요. 바닥 타일을 손상 없이 들어올리고 밑에 단열재와 파이프를 깔아 다시 덮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스 회장이 말했습니다. 외관이 문제가 아니라 원형 훼손이 문제라는 거였어요. 200년 된 바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구조는 보존된다고 항변했지만 회장은 문화재는 손대는 순간 끝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페터 이사가 더 큰 문제는 선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 다른 문화재 소유자들도 따라 할 거고 베른 구시가지가 난장판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 된다고 했지만 페터는 제가 먼저 기준을 어기려고 한다고 비난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2명 중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장모님이 일어났습니다. 한스 회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이건 협회 내부 회의라고 했어요. 장모님은 손자 이야기니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서툰 영어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도 2000년 된 온돌이 있고 전통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루카스 집은 섭씨 12도이고 5살 아이가 그곳에서 잔다며 그게 전통을 지키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페터가 비웃었습니다. 전통을 이해 못한다는 말이었어요. 장모님은 이해하지만 전통보다 생명이 먼저 아니냐고 반박하셨습니다. 하지만 페터는 앉으라며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어요. 장모님이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한스 회장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에 찬성하는 사람을 물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는 11명 전원이었어요. 저 빼고 전부였습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계획은 부결되었고 제가 이걸 강행한다면 협회는 저를 제명할 거라고요. 다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제명에 찬성이 10명, 반대가 1명이었어요. 38세 젊은 건축가 토마스였습니다. 회장이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온도를 설치하면 그 순간 제명이라는 겁니다. 이사직뿐 아니라 협회 회원 자격도 박탈된다고 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고 제가 복원한 건물만 30개인데 이렇게 버리냐고 소리쳤어요. 페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협회를 버렸다는 겁니다.
문화재 원칙을 배신했다고요. 제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패턴은 그건 개인 사정이고 협회는 원칙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토마스가 따라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반대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할 거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아들이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소식이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쏟아졌어요.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3개가 취소됐습니다. 협회와 문제가 있으면 일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한 달 수입 1만 5천 프랑이 날아갔습니다. 이웃들도 달라졌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 노인은 전통을 생각해야 한다며 실망이라고 했어요. 슈퍼마켓에서도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방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베른 건축가 문화재 원칙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제 사진까지 실렸어요. 지은이 신문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그냥 이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막스 때문이라고요. 이 집을 막스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두려웠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스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장모님이 내일부터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시공업체를 구해야 한다고요. 한국 기술자를 구할 수 있냐고 물으니 당연하다며 연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은 한국에 전화해서 3명의 기술자를 구하셨어요. 2주 후 스위스로 온다고 했습니다. 허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65세 한국 장모님이 함께였습니다. 2주 후 한국에서 기술자 3명이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박민수, 이정호였어요. 모두 40대 중반이었고 20년 넘게 온도를 시공해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장모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3사람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김철수가 서툰 영어로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200년 석조주택, 타일, 보존 필수, 5일 안에 완공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바닥을 살펴보더니 가능하지만 힘들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장모님도 일찍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여 기술자들에게 먹이셨어요. 든든하게 먹어야 일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첫날은 바닥 타일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어요. 200년 된 타일이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라도 깨지면 복원이 불가능했거든요. 박민수가 특수 공구를 꺼냈어요. 얇은 칼날처럼 생긴 도구로 타일과 바닥 사이에 조심스럽게 집어넣더니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첫 타일이 떨어져 나왔을 때 저는 숨을 참았어요. 완벽했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일 및 바닥이 예상보다 습했어요. 200년간 쌓인 습기가 돌 틈에 가득했습니다. 이정호가 손으로 만지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말려야 한다며 안 그러면 온돌 효율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걸릴 거라는 말이었어요. 일정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 몇 명이 서서 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그날 오후 베른 시청에서 검사관이 왔습니다. 브라운 씨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본 검사관은 습기가 심하다고 했어요. 김철수가 석재 기반은 튼튼하고 습기만 제거하면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관이 메모하더니 계속 진행하되 구조 손상 발견되면 즉시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째 습기 제거 작업이 끝났습니다. 산업용 제습기를 24시간 돌렸어요. 바닥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 단열재를 까는 작업이었어요. 특수 단열재를 5cm 두께로 깔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재였어요.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배치했습니다. 구불구불한 파이프가 거실 전체를 덮었어요. 박민수가 30cm 간격이라며 이래야 열이 고르게 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실만 80m라고 하더군요. 셋째 날 저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파이프를 보일러에 연결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김철수가 당황하며 빨리 밸브를 잠그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정호가 달려가 밸브를 잠갔지만 이미 단열재 일부가 젖어 있었어요. 스위스 보일러와 한국 파이프 규격이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장모님이 나서셨습니다. 어댑터가 필요하다며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은 즉시 전화를 시작했습니다. 취리히 한인교회, 베른 대학 한국 유학생, 한국 대사관까지 연락했어요. 2시간 후 취리히에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교민이 배관 자재를 수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어요. 밤 11시 그가 도착해서 어댑터를 건넸습니다. 김철수가 즉시 작업을 재개했어요. 이번엔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젖은 단열재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넷째 날은 밤샘 작업이었어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새벽 4시 장모님이 커피를 끓여오셨고 김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새벽 6시 단열재 교체가 끝났습니다. 파이프를 다시 깔고 연결했어요. 이번엔 문제 없었습니다. 5째 날 마무리 작업이었습니다. 파이프 위에 시멘트를 얇게 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타일을 다시 깔았습니다. 200년 된 타일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며 박민수가 수평계로 확인했어요. 오후 5시 마지막 타일이 깔렸습니다.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이제 남은 건 시운전이었습니다. 저녁 7시 김철수가 보일러 전원을 켰어요. 윙하는 소리와 함께 보일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흐르기 시작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댔어요.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30분 후 온기가 확실해졌어요. 1시간 후 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장모님이 옆에서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막스가 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기술자 3명이 서로 손을 마주쳤습니다. 5일 만에 해냈다고 좋아했어요. 정확히는 6일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이웃들이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온돌 설치 일주일 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22도로 안정됐고 습도는 45%를 유지했어요. 벽에 걸어둔 온습도계가 매일 같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막스는 더 이상 기침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바닥을 좋아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다녔어요. 지은이 매일 아침 막스 체온을 쟀습니다. 36.5도로 정상이었어요. 흡입기 사용 횟수도 하루 2번에서 이틀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막스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2월 10일 건축협회에서 공식 제명 통지가 왔어요. 2월 15일 자로 협회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문화재 원형 훼손 및 협회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이 지워지는 순간이었죠. 통지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막스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자 괜찮았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스를 보면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다고 대답했어요. 막스는 거실 바닥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추워서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른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막스 담당 의사가 집 방문 검진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의료 논문을 쓴다며 온돌 효과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2월 25일 의사가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더니 바닥을 만지며 놀라워했습니다. 온도계와 습도계로 측정하더니 완벽하다고 했어요. 22도, 습도 45%. 천식 환자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막스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관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천식 흡입기 사용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고 야간 기침도 사라졌다고 했어요. 의사는 제게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온돌을 설치했다고 대답했어요. 의사가 온돌에 대해 물어보자 장모님이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84쪽짜리 기술 문서와 의학 연구 논문이었어요. 의사는 30분간 자료를 읽었습니다. 특히 온돌이 기관지 질환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천식 환자들에게 추천할 만하다는 말이었어요. 논문에 이 케이스를 포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3월 12일 건강주택 세미나를 연다며 제게 발표를 부탁했어요. 주제는 천식 환자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150명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거였어요. 놀랐지만 승낙했습니다. 3월 12일 베른 대학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 50명, 건축가 40명, 환자 가족 60명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막스의 첫 입원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영하 12도 집에서 지내던 5살 아이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건축협회와의 갈등을 말했습니다. 20년 경력을 버리고 제명당할 각오로 온돌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청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도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또박또박 온돌의 역사를 설명하셨어요. 2000년 한국 전통 기술이지만 현대 건축에 완벽히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40대 남성이 비용을 물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35,000프랑이었고 월 난방비는 2,300프랑에서 1,200프랑으로 줄었다고 대답했어요. 에너지 효율이 2배 높아진 겁니다. 50대 여성 건축가가 문화재 규정은 어떻게 통과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베른 시청 문화재보존과에 84쪽짜리 기술 계획서를 제출했고 타일을 완벽히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고요. 한 50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본인도 천식이 있는 8세 딸을 키우는데 집이 너무 춥다고 했어요.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날 12명이 연락처를 요청했어요. 명함이 동났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토마스였어요.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38세 건축가였습니다. 훌륭한 발표였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토마스는 자기 사무실에 와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토마스는 자기도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온돌 같은 현대기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협회를 나온 게 자유로워진 거라며 같이 새로운 걸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과 상의했습니다. 토마스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지은이 미소 지으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장모님도 좋은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4월 1일 토마스 사무실에 합류했습니다. 토마스 건축사무소는 베른 중심가에 있었어요. 직원 8명이 일하는 중견 회사였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취리히 오래된 아파트에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세미나에서 연락처를 요청했던 그 여성의 의뢰였습니다. 장모님이 한국에서 또 기술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김철수, 박민수, 이정호 3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경험이 있어서 일주일 만에 끝냈어요.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5월 스위스 건축 전문지 바우벨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문화재와 현대기술의 조화라는 특집 기사였어요. 표지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제 집 거실에서 막스와 함께 찍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문의 전화가 폭증했습니다. 한 달에 프로젝트 의뢰가 8건이 들어왔어요. 베른뿐 아니라 취리히, 제네바, 루체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6월 베른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운 씨였어요. 시에서 온돌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제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재 친화적 난방 시스템 기준을 작성한다고 했어요. 제가 자문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흔쾌히 승낙했어요. 7월 15일 한스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협회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방식이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적 보존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습기 제거로 석재 부식이 줄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어요. 회장은 제명을 철회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토마스와 함께 문화재 친화 기술 전문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멋진 선택이라며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인정이었어요. 8월 5일 장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취리히 공항에서 저는 장모님을 꼭 안았어요. 어머님이 없었다면 막스도 제 새 인생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루카스가 용기 있었다고 막스가 좋은 아빠를 뒀다고 하셨습니다. 막스도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어요. 보고 싶을 거라고요. 장모님이 탑승구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65세 한국 할머니가 스위스에 와서 200년 전통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전통이 뭔지 가르쳐 주셨다는 걸요. 전통은 사람을 지키는 거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9월 1일 회사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토마스와 제가 공동대표였어요. 회사 이름은 헤리티지 이노베이션 전통혁신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베른 중심가 3층 건물이었고 직원은 12명으로 시작했어요. 10월 스위스 국영방송 SRF에서 저희를 취재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현대기술의 만남이라는 3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막스도 출연해서 이제 집이 따뜻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시청률이 23%였어요. 방송 후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뮌헨의 오래된 주택, 비엔나의 19세기 건물, 파리의 아파트에서 온도를 원했어요. 유럽 전역으로 확장할 기회였습니다. 11월 첫 해외 프로젝트로 뮌헨에 갔습니다. 1850년 건물에 온도를 설치했어요. 독일 방송이 취재했고 독일 건축협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12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베른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 집은 따뜻했습니다. 막스는 바닥에 누워 놀았고 지은은 부엌에서 웃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0년 된 석조주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었어요. 제가 잃은 건 건축협회 이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얻은 건 아들의 건강, 새로운 사업, 가족의 행복, 그리고 진짜 전통이 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65세 한국 장모님이 가르쳐준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전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진짜 전통이 된다는 것을요. 막스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빠 따뜻해서 좋다고요. 저는 막스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좋아, 막스. 정말 좋아. 여기까지 루카스와 막스, 그리고 65세 한국 장모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이 사람을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통은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